2001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이훈구 교수는 한 무기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책인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를 발간합니다. 이 책 속에 있는 무기수는 1년 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모 토막살해 사건의 범인인 이은석이었는데요. 이 책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와 일기, 서신 교환, 주변 인물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여기서 이 교수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요. 존속 살해범인 이 씨의 행위가 폐륜이 아닌 정당 방위라는 것이죠. 그의 범행은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이 씨가 무죄임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의 정서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보편 정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 나올 만큼 단지 잔혹하기만 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에 큰 화두를 던져주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친부모를 토막살해한 가해자이자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의 피해자, 아동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남은 이은석 존속 살해 사건입니다. 과천은 당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간혹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집단 민원과 시위, 절도 사건 정도가 발생할 뿐 심각한 강력범죄와는 좀 거리가 먼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평화롭던 동네에 사건이 터집니다. 2000년 5월 24일이었어요. 수요일이었는데 이 시청 쓰레기 수거 차량이 과천 일대를 돌면서 각 가정에서 내놓은 쓰레기 봉투들을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기류가 감지된 건 중앙공원 쓰레기 수거장에 도착했을 때였는데요. 쓰레기 봉투들을 수거 차량에 싣고 있었던 환경미화원이 이 쓰레기 봉투 안에 담겨있는 사람의 발목을 발견한 겁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파출소장은 본서 강력반에 연락을 취했고요.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한 뒤에 경찰청에 즉시 보고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팀과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요원들은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모든 쓰레기 봉투를 열어서 이 내용물을 하나하나 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작업에서 사람의 신체 부위가 다수 발견됩니다.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손, 왼쪽 발, 왼쪽 대퇴부, 오른쪽 발, 그리고 팔뚝까지 모두 5개, 그리고 성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신체 부위들도 다수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갈현동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내에 있었던 쓰레기 더미에서도 토막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됩니다. 상태로 미뤄봤을 때 적어도 사망한 지 2일에서 3일 정도는 지난 것으로 보였죠. 신원 확인을 해봐야겠죠. 신원을 확인한 결과 남성의 정체는 과천 벼량동에 거주 중이던 60대 이 씨로 밝혀집니다. 10살 어린 부인 황 씨, 그리고 20대의 두 아들을 두고 있는 가장이었는데요. 함께 발견된 성인 여성의 시신은 부인 황 씨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에서 자취 중인 큰아들이나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작은아들 모두 신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두 아들의 생사 여부도 긴급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해요.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형사들은 이웃들과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서 이 집에 부부와 아들 1명, 세 식구가 살고 있고 아들은 얼마 전에 군대에서 제대해서 특별한 일 없이 주로 집에서 지낸다는 진술까지 확보합니다. 이후에 경찰은 경비실을 통해 인터폰을 여러 차례 울려보고 집 전화로 계속 전화도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합니다. 결국 경비원과 주민 대표 입회하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자물쇠 해체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열쇠 수리공이 자물쇠 해제를 시도하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안쪽에서 벌컥 문이 열려요.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온 거죠. 24살의 이은석, 이 집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지난 일요일에 함께 교회에 간 이후로 소식이 없다고 답했죠. 그러면 왜 부모가 행방불명된 지 3일이 지나도록 신고를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형이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쯤 형한테 이야기를 하고 실종신고를 할 예정이었다고 대답을 해요. 형사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좀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아무 질문도 하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다른 일도 아니고 부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거예요. 형사들은 계속해서 이은석에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점점 이은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이 말을 할 때 손과 팔의 동작도 굉장히 어색해지기 시작하고 어딘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족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확신을 하고 이은석을 경찰서로 연행을 한 뒤에 그 사이에 이 집과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해요. 이후에 거실과 화장실에서 혈흔으로 의심되는 얼룩이 발견이 됩니다. 곧바로 루미놀 시약 반응을 해서 이것이 혈흔임을 확인했죠. 채취된 혈흔 샘플은 국과수로 보내졌고요. 분석 결과 사망한 이씨 부부의 혈액형 및 DNA와 일치하다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앞서 느꼈던 심증이 물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따로 살고 있었던 장남의 알리바이는 이미 확인을 한 후였습니다. 처음에 이은석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요. 하지만 시신이 담겨있는 검은 봉지에서 발견된 이은석의 지문이 있었고 이 검은 봉지를 들고 아파트를 나서는 것을 목격했던 경비원의 진술, 마지막으로 부부의 혈흔이 묻은 망치와 30cm 쇠줄톱이 발견이 되면서 결국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이 소식을 듣고 과천경찰서를 찾아와서 형사의 설명을 듣는데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부모를 살해한 동생을 원망하지는 않고 오히려 동생을 이해할 것 같다라면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모두 내 잘못이고 동생과 함께 죗값을 받으며 살겠다. 자책하기까지 했죠. 혹시 사건의 공범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은 동생 이은석의 단독 범행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왜 동생을 이해한다는 말을 했던 것일까요? 이 가정 내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이은석의 가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은석의 가족은 겉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해병대 장교 출신의 기업 간부였고요. 어머니는 명문대 출신의 풍족한 집안이었죠. 하지만 속사정은 전혀 달랐다고 해요. 이 형제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무시무시한 학대와 폭언 속에서 성장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아들 둘을 부하 장병 다루듯이 군대식 교육을 시켰죠. 본인이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좀 지나쳤고 자기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면서 가족들이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어머니 황 씨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지나치게 심취해 있었던 거예요. 또한 늘 욕구불만이었고 좌절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히스테리 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 풀리지 않은 히스테리가 언제나 아들들을 향했죠.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아들들에게 무자비하게 대한 것이 엄마였다고 합니다. 형제는 어릴 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는데요. 예를 들면 유치원생 때 신발끈을 못 묶는다고 얻어맞거나, 유치원생들이 보통 신발끈을 야무지게 묶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얻어맞거나,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밥을 늦게 먹는다고 창문에 금이 갈 정도로 숟가락을 집어 던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항상 급하게 밥을 입속에 가득 집어넣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게 하기를 반복했다고 해요. 한 번은 만화를 그렸다고 머리카락을 잡아서 뜯어버린 적도 있었고요. 생일은 단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든 이렇게 심하게 때리고 혼을 낸 후에는 형제에게 회개 기도를 강요했습니다. 이 부부 사이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부부 사이 관계도 최악이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고 군생활 특유의 잦은 출장과 훈련, 외박 등으로 인해서 이 부부관계는 늘 소원했죠. 부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지위, 권력, 봉급 이런 것들이 다 격렬한 다툼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 엄마는 항상 욕구불만에 시달렸어요.
형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부는 이미 각방을 쓰고 있었고요. 부부싸움이라도 하면은 한 달 이상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1999년 11월에 이 어머니가 쓴 수첩이 있었는데 그 메모 내용에는 남편에 대해서 저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사탄과 친한 자, 악의 업보다 라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이 남편이 장구는커녕 대령 진급에 실패를 하면서 군복을 벗게 되자 어머니의 욕구, 불만, 좌절, 분노가 극단적으로 표출이 됐는데요. 그 분노가 당사자인 남편보다는 남편을 닮은 작은 아들 이은석에게로 투사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의 출세가 막히면서 아들의 출세에 더욱 광적으로 집착을 했죠. 사실 이은석은 늘 3등 안에 드는 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 네가 서울대 갈 수 있겠냐. 너처럼 모자란 자식은 필요 없다. 나가 죽어라. 싹수가 노란 놈. 이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사실 이 학대에 대해서 큰아들은 적극적으로 대들었어요. 반면 이은석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성격은 계속 내성적으로 변했고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죠. 신체 발육도 잘 안 돼서 또래에 비해서 늘 작은 체구였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집단 따돌림과 폭력의 희생양이었죠. 가정에서도 폭력, 학교에서도 늘 학대를 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던 이은석의 울분과 화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은석은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요. 명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서울대학교에 못 갔다라는 이유로 실패한 자식을 취급하면서 너처럼 멍청한 자식은 필요 없다. 이런 폭언도 했다고 해요. 이은석의 고난은 성인이 된 후에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군대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의 좌절감과 대인기피증이 극단적으로 악화됐죠.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3년 동안 이 부모는 면회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은석은 제대를 했고요. 복학을 미루고 집안에 틀어박혀 영화와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렇게 삭히고만 살아오던 이은석이 끝내 폭발하게 되는 일이 터집니다. 그 시작은 형의 독립이었는데요. 이 형은 계속 부모에게 반항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계속 충돌이 있다가 형이 20대가 넘어가면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따로 집을 얻어서 나간 거죠.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화해의 제스처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마련해주겠다.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형의 아파트를 마련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이은석의 명의로 대출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은석은 나는 형에 대한 악감정은 없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한 나는 지금 다 죽어가는데 부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들고 싸워온 형한테는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에 내가 분노를 느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 이삿날에 이은석은 형의 이사를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또 아들을 혼내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았던 것들이 모두 폭발했죠. 이날 어머니와 이은석이 무려 4시간 동안 말싸움을 했대요. 이 시점이 사건 발생 열흘 전이었고요. 이은석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했었던 적극적인 반항이었습니다. 쌓여있던 걸 다 토해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쌓여있던 모든 것을 토해낸 이은석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얘기를 이제 와서 꺼내 부모에게 대드는 게 자식으로서 할 일이냐. 정신병원에 갔다 와라.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대들었다라고 남편에게 알렸고요. 아버지 역시 모욕적인 말로 이은석을 혼냈습니다. 이 마지막 대화를 끝으로 이은석은 무려 6일 동안 화장실을 갈 때를 제외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21일 새벽에 이은석은 손에 망치를 들고 방 밖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던 양주를 들이키고서 어머니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머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3번 내리쳐서 살해했죠. 확인도 안 하고 방문을 닫고 나와서 자기 방으로 돌아온 뒤에 망치를 손에 들고 4시간 동안 멍하니 넋을 잃고 앉아 있었는데요. 한 오전 9시 정도가 돼서 날이 밝아오니까 아버지가 이 장면을 목격하면 또 자신에게 혼을 내고 화를 낼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버지까지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겼죠. 이후에 시신을 토막낸 이은석은 이것을 신문지로 포장하고 조금씩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서 집 근처 하천, 지하철역 쓰레기통, 거리의 쓰레기통, 공원의 음식물 수거함, 빌딩 사이 쓰레기 더미 이렇게 나누어서 3일 동안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당시의 시대 정서를 비춰보면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이은석의 사형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예상대로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1년 뒤에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극도의 우울증, 불안감, 피해의식,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동안 당해온 가정폭력을 참작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는 동생의 구명활동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형의 노력이 컸습니다. 사실 이은석과 유일한 공감대를 가졌던 사람은 형이었습니다. 부모의 학대와 폭언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는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동생 옥바라지를 도맡았습니다. 사건 이후에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고 동생을 위해 동분서주했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동생의 변호사를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니기도 했고요. 동생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자 방청석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은석은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한 이은석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옹호되어서는 안 될 살인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이름으로 일생에 걸쳐 자식들에게 저지른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것 역시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엉켜버릴 대로 엉켜버린 관계에서 이은석은 도망치지 못하고 페류나에 무기술한 낙인이 찍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죠. 부모 역시 친자식의 손에 끔찍하게 살해당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어버린 가족은 비극으로 끝을 맞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